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문제집인데요.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좋으나 싫으나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공부법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상 제목을 문제집 처음부터 풀지 마세요 라고 해놨는데요. 먼저 문제집이 어떤 학습 도구인지, 먼저 우리가 문제집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린 다음에 왜 문제집을 처음부터 풀면 안 되는지, 그리고 문제집으로 똑똑하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영상 뒷부분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 채널 고정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하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나 오늘 공부 많이 했어 라는 표현을 나 오늘 문제집 정말 많이 풀었어 랑 동일한 의미로 쓰세요. 학교나 학원에서 아니면 부모님이 학생분들이 공부한 양, 공부가 진척된 정도를 평가할 때도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바로 문제집을 몇 장 풀었냐죠. 그만큼 우리 학창시절은 항상 문제집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체 왜 이렇게 문제집을 많이 푸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한 얘기이지만 문제집을 푸는 방식이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봐서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문제집은 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보는 시험이 어떤 종류이죠? 수능이든 내신이든 외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만을 기억해내서 풀어야 하는 시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암기력을 가장 주로 평가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집은 바로 이 암기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문제집이 어떻게 암기 능력을 잘 길러줄 수 있다는 걸까요? 제가 대학에서 제 전공 과목은 아니지만 교육심리라는 교직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의 망각곡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워낙 유명한 말이어서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정보를 들으면 처음에는 대부분 기억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하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 정보가 뇌의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공간에 저장돼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기억할 수 있지만 이때 기억된 정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도 쉴 새 없이 다른 정보들이 이 공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정보들은 단기 기억 공간을 넘어서 이 장기 기억 공간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떠올리고 다시 듣고 다시 눈으로 확인하고 소리로 듣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면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 공간으로 가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결과적으로 이런 행동을 더 오래, 더 많이, 더 자주 할수록 우리는 정보를 점점 더 잘 그리고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정보를 기억해내려고 할 때 매번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기억해내려고 하면 딱 그 방법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 순서를 외우는 과정을 기억해보세요. A, B, C, D, E, F, G 이런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면 누구나 다 잘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너 Q 다음에 알파벳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였더라? 하고 O, P, Q, R, S, T, U 이런 식으로 그 노래를 중간부터 다시 부른 후에야 Q 다음에는 R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의 위치를 완전히 외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중간중간 일부만 외워보거나 아니면 뒤에서부터 불러보거나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알파벳 뒤에 어떤 알파벳이 오는지 개별적인 관계를 기억하거나 하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 과정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문제집은 수없이 많은 빈칸을 뚫어두고 아니면 특정한 사고의 흐름 속에 공백을 만들어 두고 우리에게 기습 질문을 던지죠. 예를 들면 15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런 것들이요. 다른 과목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수학 과목에서는 어떤 함수를 보고 미분해야 할 때 미분의 정의로부터 차근차근 그 공식을 유도해내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미분 공식을 사용해서 미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생명과학의 경우에서는 쌍꺼풀에 유무가 표시된 가계도를 딱 주었을 때
둘째 동생의 쌍꺼풀 유무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하나 개념을 떠올려내기보다는 당장 멘델의 유전 법칙, 우성과 열성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서 열성과 열성 사이에서는 우성이 태어날 수 없지, 이런 정보를 끄집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념의 일부를 지워놓고 그 빈칸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구조는 문제집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그 자체였던 거예요. 문제집은 이런 개념들을 정말 다양한 유형으로 만들고 숫자도 바꿔보고 보기도 바꿔서 우리를 반복 훈련시켜요. 이게 사실 문제집이 하는 일입니다. 문제집을 풀면 공부가 되는 이유는 문제집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빠뜨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뇌에 있는 이 정보들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단기 기억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장에서도 우리가 학습한 정보를 언제든지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문제집의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 문제집은 우리가 암기한 정보의 총량을 늘려준다. 둘째, 문제집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 정보를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문제집에 내용이 많고 유형이 많을수록 우리는 이 기억의 지도를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같은 문제집을 풀어도 이제는 더 똑똑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서론이 길어졌는데 사실 여기부터가 진짜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문제집이 우리의 기억 지도 속에 빈 곳을 찾아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집은 첫 장부터 차근차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집을 한 장씩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게 되면 우리는 쉬운 문제만 풀게 되고, 둘째로 문제를 단원별로 풀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본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집은 그대로 따라가면 마치 공부가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도록 아주 교묘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많은 문제집에서 앞장에 한 달 완성 진도표, 2달 스케줄 이런 것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죠. 이런 것만 언뜻 보면 앞에서부터 푸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수학 문제집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수학 문제집은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원 안에서도 대부분 A단계, B단계, C단계 등등 이름을 붙여서 서로 다른 난이도의 문제들을 구별해서 냅니다. 초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단계에서는 기계적으로 계산만 하면 되는 한두 줄짜리 쉬운 계산 연습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B단계에서는 유형별 문제라고 해서 그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쉬운 것부터 조금 어려운 것까지 순서대로 냅니다. 마지막으로 C단계에서는 정말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를 내요. 이런 문제는 풀이 과정도 길고 푸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정말 한 페이지에 한두 문제밖에 없을 정도로 지면을 많이 줍니다. 문제집마다 여기에 더해서 사고력 문제라든지 심화 문제라든지 논술 문제라든지 이런 추가 구성을 넣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집은 이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판사들은 왜 이렇게 문제집을 나눠 놓을까요? 이 3단계 구성이 가장 잘 팔리는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들은 우리 보고 그 3단계로 문제를 풀려는 의도로 저렇게 구성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기를 원하는 상위권 학생들부터 쉬운 문제들부터 연습해야 되는 하위권 학생들까지 모두 책을 팔아야 하다 보니 모든 단계를 섞어놓는 거죠. 또 여기에는 사실 단가 문제도 있어요. A단계처럼 단순 계산 훈련을 많이 시키는 문제들은 사실 숫자만 바꾸면 돼서 개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문제를 찍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C단계처럼 고도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개발 비용도 정말 많이 들고, 그래서 많은 문제집이 질 좋은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내거나 대학 입시 문제를 변형하거나 비싼 돈을 주고 문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문제와 양산형 문제들을 적당히 섞어서 문제집을 내는 거예요. 개발비가 저렴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으니까 한 단원당 100문제, 200문제씩 추가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포함된 많은 문제집들이 시중 서점에서는 1200제, 2000제 이런 제목으로 팔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출판사가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을 나눠 놓은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가장 잘 맞게 문제집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 놓으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공부를 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억의 지도에서 빈 공간을 채우는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과정이라서 무엇을 공부할지, 어떻게 공부할지, 어떤 난이도의 어떤 문제를 풀지 우리는 이 전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문제집은 정말 교묘하게 잘 설계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공부의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라 문제집에서 설정해 놓은 그 스케줄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상위권 학생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학생은 계산 훈련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계산 속도도 빠르고 유형 훈련도 한두 문제만 연습해보면 다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A단계의 단순 계산 연습과도 같은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반면 하위권 학생은 어떨까요? 이 친구는 아직 개념 이해가 부족해서 그에 앞서서 계산 연습부터 하면서 기본적인 공식의 틀을 손으로 기억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C단계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라고 하는 건 사실 고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머릿속에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또 어떤 공식을 꺼내서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공식 자체도 잘 모르겠는데 아주 적은 힌트만 주고 그걸 유도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별표를 치고 넘어가 버리곤 하죠. 별표를 친 다음에 답지를 보고 이해하도록 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문제를 푸는 한 단계 한 단계가 완벽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설을 읽었다고 해도 그거는 해설에 억지로 끌려가는 거나 다름없지 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계산 연습을 더 시켜서 공식에 충실해지도록 하고 또 쉬운 유형부터 풀게 해서 문제풀이에 감을 잡도록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학습법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집은 어떤가요? 그런 지침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보니 상위권 학생들은 또 쉬운 문제를 쉬운 문제대로 푸느라 시간 낭비를 하고 하위권 학생들은 괜히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좌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학생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난이도의 문제만 골라서 여러 권 반복해서 풀기를 권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문제집을 사서 A단계의 문제들만 다 푼 다음에 그 다음 B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내가 정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 다른 문제집을 또 사서 A단계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A단계 문제들을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이제는 아까 풀지 않고 두었던 B단계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는 거죠. 혹은 정말 상위권 학생이라면 애초에 A, B 단계는 풀어보지 않고 C단계 문제들만 연습하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집이 제공하는 그 문제별 단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A, B, C 단계가 있으니 그것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문제의 난이도만 골라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문제집의 단원별 구성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제집을 풀면서는 자기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단원은 과감하게 넘어가고 그 시간을 자기가 모르는 문제들을 푸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주어진 이 공부하는 시간 동안 기억의 지도를 최대한 채워야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미 아는 단원에 이미 아는 쉬운 문제를 쳐다보고 있느라 다른 빈 곳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미 아는 부분을 다시 봐도 문제를 푸는 속도나 정확성은 향상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이 부분을 공부하기에는 잘 모르는 부분을 완벽히 채웠을 때의 이득이 더 크겠죠.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적분 문제집을 보고 있어도 미분은 아는데 적분을 모르겠다면 미분 단원은 과감하게 버리고 적분 단원을 푸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적분 단원을 다 풀면 문제집이 아깝다는 이유로 미분 단원을 다시 풀지 말고 새로운 문제집을 사서 적분 단원을 다시 풀어야 해요. 문제집이 아까워서 미분 단원의 문제까지 풀고 있는 건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해서 모르는 부분을 분명히 채울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막상 문제집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는데 아주 초반에 풀었던 문제의 개념들은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단원에 구애받지 말고 랜덤하게 문제를 뽑아서 아니면 그날 페이지를 정해서 서로 다른 단원의 문제이더라도 상관없이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을 학부모님들이 보신다면 문제집을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되고 자녀분이 원하는 문제만 골라서 주도적으로 풀 수 있게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집 산 게 아깝다면서 쉬운 문제들까지 풀라고 하시면 안 되세요.
자녀분이 어떤 문제나 단원을 건너뛰었을 때 너 왜 이거 안 풀었어? 너 여기 다 알아? 이 개념 네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 문제집 아까우니까 여기까지 풀어. 다 도움되는 것들이야. 이런 말을 하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이런 발언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이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단원이라 그런 문제들을 패스한 것일 텐데 그런 발언으로 그 부분을 무조건 깎아내리시기보다는 주도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점을 더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확률 파트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 이해했는데 우리 엄마가 앞장서서 너 확률 파트 다 아는 거 아니잖아. 너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 문제집 더 풀어. 이렇게 말하는 건 학생 입장에서 자존감도 굉장히 상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느껴지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집을 몇 장 풀었는지로 자녀분의 공부한 양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물론 편하실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장수의 문제집을 풀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공부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의단기 문제만 풀게 되고 이미 잘 아는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공부하는 길을 어쩌면 망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문제집이 공부에 효과적인 이유와 문제집을 활용해 더 똑똑하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제가 이 방법을 알았다면 고등학교 때 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출판사가 설계한 대로만 문제집을 풀었던 게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제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문제집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르는 부분의 문제를 위주로 쏙쏙 골라서 푸는 자기주도적인 공부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김규진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공부나 입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제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